안녕하세요. 아내와는 사별했는데 이런 저도 돌싱남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네요. 35 나이에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젠 처제가 아내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어서 신혼 때처럼 살고 있네요. 저는 현재 경기도 북부권에 거주 중입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쭉 살아왔는데 여태껏 모은 돈에 대출까지 끌어다가 카페를 하나 차려냈죠. 원래는 TV에도 가끔씩 나오시던 셰프님 밑에서 요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독립하고 나와서 제 가게를 차린 겁니다. 아내는 그때 셰프님 밑에서 같이 일하던 보조 중 한 명이었어요. 신혼집 구할 돈으로 가게를 차리고 저희는 월세를 살기로 했죠. 둘이 평생 모은 돈을 털어서 대출까지 받아 가게를 차렸어요. 처음에는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장사가 안 될 수 있나 싶었거든요. 아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색 주방 유니폼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또 없을 것 같네요.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주방에서 짬이 좀 되는 고참 직원이었고 아내는 열정만으로 요리를 시작한 겁 없는 신입이었습니다. 사실 아내한테 첫눈에 반하다시피 했는데 제가 너무 서툴었는지 좋아한다는 표현보다는 주방에서 갈구고 싸우면서 제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 후배들 말에 의하면 아내가 제 욕을 그렇게나 많이 했었다던데 둘이 결혼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아내를 못살게 굴던 저였으니까요. 아무튼 가게 오픈 준비할 때부터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리 찾는 것부터가 어려운 일이었어요. 서울에서는 도무지 가게를 열지 못할 것 같아서 저희는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한참 자리를 알아보다가 산기슭에 있는 자리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주차장에 길고양이들도 오며 가며 다니고 가끔은 다람쥐도 왔다 가고 정말 좋았어요. 안 좋았던 건 그렇게 고양이나 다람쥐가 가게 근처에 나타날 만큼 장사가 엄청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레스토랑보다는 커피숍과 베이커리를 겸한 카페에 가까웠어요. 아무래도 위치적인 여건이 안 좋다 보니 금방 상하는 식재료들을 오래 보관하는 것보다 차라리 커피와 빵을 파는 게 경제적으로 더 손실이 적을 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제가 제빵 자격증도 있고 취미로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해둔 게 있어서 메뉴를 바꾸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커피도 직접 콩을 볶는 게 아니라 그냥 아름아름 아는 사람 통해서 콩을 사다 썼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었어요. 그래도 손님이 없는 건 여전했고요. 오픈하고 초반에는 그냥 매일매일이 적자였어요. 손님 그림자도 구경 못하는 날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하던 레스토랑의 그 유명 셰프님께서 제가 가게를 차렸다는 소식을 듣고 가게에 격려차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직도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함을 느낄 정도로 신세를 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자기 인터넷 페이지에 저희 가게를 소개해준 덕분에 그 사진을 보고 손님들이 하나 둘씩 가게를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저와 아내를 매료시킨 자연경관은 여타 다른 손님들에게도 똑같이 작용했나 봅니다. 그렇게 제 가게는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게 되었고 그 뒤로부터는 손님도 붐비기 시작했어요. 자리 때문에 가게를 워낙 싸게 얻었기 때문에 빈 공간을 늘리는 게 아쉬워서 매일매일 빵 만드는 거 도와주느라 지루한 아내를 위해서 점심과 저녁 메뉴를 추가해서 아내가 요리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습니다. 집 안 사고 가게를 차리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바빴습니다. 그만큼 돈도 많이 벌었고요. 저는 아무래도 빵만 만들면 되다 보니까 아침에 웬만한 거 다 준비해두면 그 이후로는 사람 하나 쓰는 게 편해서 사람을 쓰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점심 저녁 음식을 만들어야 하니 가게에 매몰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잠시나마 성공에 심취해서 제가 거만해졌던 거예요. 경무로 시달리는 아내를 지켜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전보다 돈을 훨씬 더 잘 벌게 된 제 자신에 심취해서 그 이후로는 제가 무슨 성공한 사업가라도 된 것처럼 인맥 관리한다고 밖으로 쏘다니는 게 일이었어요. 아내는 그런 저를 보고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아내가 과로로 쓰러진 건 조금 지나서의 일입니다. 주방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그날은 제가 뭐 그렇게 기분이 좋았는지 직원들 데리고 회식하겠다고 청소는 나중에 하자고 고집을 부렸어요. 음식점의 기본은 깨끗한 주방인데 솔직히 그날은 그냥 술이 마시고 싶었나 봅니다. 아내는 끝까지 청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저는 놀 때 놀고 일할 때는 일하는 거라며 고집을 부려 혼자서라도 청소를 하겠다던 아내를 뒤로 하고 저는 근처 삼겹살집으로 향했어요.
한참 노래방에서 밤새 술 마시고 놀며 회식을 즐기고 있는데 직원 중에 한 명이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말해줬어요. 늦게 온다고 잔소리나 하려나 보다 하고 저는 안 받는다 전화를 무시하고 신나게 놀았고요. 새벽 한참 때가 돼서 얼큰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는데 청소 끝내고 돌아와 있어야 할 아내가 집에 없더라고요. 제가 고집 부린 걸로 삐져서 친정에라도 갔는가 보다 하고 올라오는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해 저는 그냥 잠에 들었습니다. 아내가 잘못된 걸 알게 된 건 그 다음날 술이 덜 깬 상태로 다급한 직원의 전화를 받고 나서였어요. 평소에도 혼자서 주방 일에 시달리던 아내가 과로로 쓰러진 겁니다. 과로로 인한 급성 뇌경색이었고 이미 아내를 발견했을 때는 손쓸 방도가 없었어요. 그렇게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때가 돼서 반성을 해봐야 이미 늦은 뒤였어요. 저 때문에 아내가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게도 내팽개쳐두고 혼자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는 그날의 친정에서 장인장모님이며 처제까지 와서는 제 멱살을 쥐고 흔드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밖에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를 가게문도 열지 않고 방황을 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과 그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사실에 정말 힘겨웠어요. 하지만 이렇게 사는 내 모습을 본다면 아내가 과연 좋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제가 함께 이룬 꿈이었던 저희 가게를 끝까지 지켜내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게를 열었어요. 반년이라는 공백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직원들은 이미 새로운 일터를 찾아 저를 떠난 뒤였고 저 혼자서 가게를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어려운 건 없었어요. 자리를 비웠던 시간만큼 손님도 떨어졌고 저는 제가 늘 하던 대로 아침에 일찍 가게에 나가 빵을 굽고 점심과 저녁에는 아내가 짜놓은 메뉴대로 음식을 하면 되었거든요. 저도 요리를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맛을 낼 수는 있었습니다. 다시 가게를 열었다는 소식에 감사하게도 그동안 자주 와주던 단골 손님들은 시간을 내서 가게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아내의 소식을 들었다며 건네는 심심한 위로도 듣고 가끔씩은 자주 오겠다며 저를 응원해줬어요. 그렇게 소소하게 장사를 하며 가게를 이어나가고 있던 어느 날, 아내가 있을 때는 가게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해도 무방한 봉골레 파스타가 제가 음식을 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판매량이 급감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얼굴을 트고 지내는 단골 손님들한테 혹시 저의 봉골레 파스타가 아내의 것과 다른 게 있냐는 질문을 했는데 그들에게서 하나같이 여전히 맛있지만 평소에 즐겨 먹던 그 맛이 아니라서 생각보다 손이 가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내와 메뉴를 만들며 레시피를 같이 짰는데 뭐가 그렇게 다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제가 시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아내와 같이 메뉴를 구상할 때 하던 대로 똑같이 음식을 했는데 아내가 해주던 그 맛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내와 같이 구상한 메뉴이기도 하고 그동안 가게에서도 잘 팔리던 메뉴였기 때문에 맛이 달라졌다고 한들 메뉴에서 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단골이주의 장사를 하게 되었지만 그 맛을 내지 못하는 상황의 주문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새벽 일찍 출근해 혼자 분주하게 주방을 오가며 빵을 만들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픈 시간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살아 돌아온 줄 알았어요. 문 앞에 서 있던 건 아내가 아니라 아내의 여동생, 처제였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 책임이 분명했기 때문에 아내가 떠난 뒤로는 처가와는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닮은 처제의 모습을 보고 놀라기도 했지만 아닌 꼭두새벽에 처제가 가게까지 찾아왔으니 저는 정말 놀라고 말았죠. 처제는 카운터 쪽 바에 걸터앉아 빵을 오븐에 집어넣고 있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아내가 있었다면 이리저리 분주하게 돌고 있었을 동선을 아쉬운 듯이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빵의 준비가 다 끝나고 저는 처제에게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어쩐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처제는 시큰둥하게 가게를 다시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 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도 할 겸사겸사요. 연락은 하지 않았지만 장인장모님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겨내고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혼자서 계속 가게를 기웃거리던 처제에게 새벽부터 와서 빈속일 텐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고 했어요. 처제는 저에게 봉골레 파스타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메뉴란 걸 알았는지
의외의 부탁에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이윽고 저는 요리를 끝내 처제의 앞에 접시를 올려주었습니다. 처제는 한술 아내의 요리를 따라한 저희 음식을 맛보고는 이게 아니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내가 입던 앞치마를 메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봉골레 파스타를 한 접시 내왔어요. 아내가 담은 것과 비교하면 엄청 서툰 플레이팅이었지만 그 맛은 아내가 만들어주던 그 맛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처제한테 이건 아내의 맛이라고, 어떻게 재현해낸 건지 알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제는 조용히 저를 주방으로 부르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화이트 와인을 넣고 바지락이 입을 벌리게 하기 전에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설명해 주더군요. 뚜껑을 열었을 때 입을 열지 않은 바지락은 직접 벌려서 꺼내주는 한이 있어도 시간만큼은 정확하게 맞추는 게 관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파스타를 볶다가 올리브 오일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세세한 부분을 전부 다 알려줬습니다. 간단한 순서 몇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저도 아내가 만들던 그 맛을 금세 재현해내고 말았습니다. 처제는 아내가 자기가 해준 봉골레 파스타를 먹고부터 요리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자랑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봉골레 파스타는 오래전부터 두 사람이 만들어낸 비법의 결정체라고 봐도 무방한 거였지요. 그리고 처제는 제 가게를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도 말해줬습니다. 인터넷에서 가게가 다시 오픈했다는 소식을 받고, 그리고 봉골레 파스타가 늘 먹던 맛이 나질 않는다는 어떤 사람이 올린 게시물도 봤다고 합니다. 형부 때문에 언니를 잃게 된 걸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지만 언니의 인생이라고 봐도 무방할 이 가게에서 언니가 만들던 음식이 이젠 더 맛이 없다는 말을 보는 게 더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사실 다른 건 몰라도 레시피만큼은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처제도 마음이 많이 약해졌나 봐요. 아내의 맛을 찾았다고 기뻐하며 울고 있는 저를 보니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나 봅니다. 제가 아내를 털어내고 이겨낸 것처럼 자신은 물론 장인 장모님도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악감정이 없으니 언제라도 한번 처가에 찾아오라는 말을 했어요. 그날로 바로 처가에 찾아가 눈물 콧물 쏟으며 장인 장모님께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시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에게는 다시 봉골레 파스타를 자신있게 권해줬고, 아내가 남겨놓은 메뉴와 함께 가게는 점차 손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요즘은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봉골레 파스타 주문이 들어오면 저는 주방으로 달려가 그녀에게 주문이 들어온 소식을 알립니다. 아내가 만들던 것과 똑같은 파스타를 만들어주는 그녀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아내의 동생, 처제입니다. 처가에서 극적인 화해를 한 이후 장사가 바빠지면서 처제에게 주방 일을 도와줄 수 있냐 부탁을 했고, 지금은 아내의 빈자리에 아내 대신 처제가 들어와서 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시 찾은 아내의 맛과 다시 채운 아내의 빈자리를 이제 두 번 다시 놓치지 않을 겁니다. 아내가 사랑했던 이 레스토랑과 저와 아내의 가족들 모두가 앞으로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륜일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회사 동료들끼리 친목을 다질 겸 마련된 금요일 저녁 회식 자리였다. 평소라면 적당히 분위기를 띄우고 집으로 돌아왔겠지만 그날은 묘하게 술이 잘 넘어가더라. 나는 무리 속에서 살짝 벗어나 창가에 서서 맥주잔을 들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물결처럼 흔들리는 풍경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줬거든. 재미없어. 낮게 깔린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돌아보니 송 팀장이었다. 우리 회사의 스타 영업팀장, 그리고 내 은밀한 상사. 그는 언제나 냉철하고 빈틈없는 모습으로 후배들 사이에서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나와의 관계는 그보다 훨씬 복잡했다. 2달 전 출장 중 묵었던 호텔에서 그와 뜻하지 않은 하룻밤을 보내고부터였다. 그냥 바람 좀 쐬려고요. 내가 의연한 척 대답했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송 팀장은 내 옆에 서서 도시 야경을 바라봤다. 그 짧은 침묵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나랑 얘기 좀 할래? 그가 말했다.
잠깐 조용한 데서.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지만 이미 내 발은 그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 회식장 한쪽에 있던 작은 회의실 문이 닫히고 우리는 둘만 남게 됐다. 송 팀장은 문을 잠그고 나를 쳐다봤다. 이런 관계 오래 못 간다. 차갑고 단호한 말투였다. 그런데도 그의 시선엔 뭔가 놓을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물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나를 얼어붙게 했다. 나 안에 있어.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입안이 바싹 말랐다. 아내가 있다고? 도대체 뭐지? 그동안 내게 보여줬던 다정함은 다 뭐였던 거냐고. 그래서요? 내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그걸 이제 말하면 다 해결돼요? 그는 대답 대신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내가 좋았어.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린 거고 하지만 현실은 달라. 집에서는 내가 가장이고 남편이야. 그 순간 그의 말이 내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나는 말했다. 그럼 끝내요. 깨끗하게. 송 팀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게 쉽지 않다. 이제서야 깨달았다. 그는 처음부터 계산된 사람이었다. 나와의 관계가 자신에게 불리해질까봐 두려워하는 남자. 나는 그에게서 물러서야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며칠 후 회사에서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익숙한 번호로 문자가 왔다. 오늘 저녁에 볼 수 있을까? 내 손가락은 주저없이 네라고 답장을 쳤다. 그날 밤 그는 또다시 나를 불러냈다. 이번엔 근처 호텔이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내 손목을 잡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헤어지자는 내 말 생각해봤어. 그래야 할 것 같아. 하지만 그의 손은 나를 놓지 않았다. 이게 무슨 모순이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 순간엔 그저 그 온기에 기대고 싶었다. 그는 나를 침대 위로 끌어당기더니 귓가에 속삭였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위험하게 얽혔다. 송 팀장은 가끔 아내와 아이들 이야기를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속이 뒤집힐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을 떠날 수 없었다. 이건 일종의 중독이었다. 어느 날 회사에서 그의 아내가 직접 찾아왔다. 이유진 씨 맞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떨렸다. 저랑 얘기 좀 해요. 순간 숨이 막혔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감이 나를 휘감았다. 그녀와의 만남은 예상보다 더 끔찍했다. 우리는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내 남편이랑 끝내줘요. 내가 다 알거든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말투는 단호했다. 나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나 당신이랑 싸우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끝내줘요.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로 송 팀장을 다시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는 끊임없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나는 그것들을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 그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이미 버린 지 오래였다. 며칠 후 송 팀장이 퇴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마지막으로 남긴 그의 메시지가 있었다.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행복해져라. 그 한 줄이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다. 그날 밤 나는 그의 메시지를 지우며 흐느껴 울었다.
삶은 계속 흘러갔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모든 잘못을 떠나 나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해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이었다. 그 후로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어. 회사 분위기는 많이 달라졌지. 송 팀장이 떠나면서 영업팀은 리더 부재에 따른 혼란으로 어수선했고, 난 여전히 묵묵히 일에만 매달리고 있었어.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내 마음속 허전함은 쉽게 채워지지 않더라. 그는 사라졌지만 그의 흔적은 회사 곳곳에 남아 있었거든.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어. 집 앞에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서 있는 걸 발견했지.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더라. 설마 그가 다시 나타난 걸까? 차창이 내려가더니 낯선 남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이유진 씨 맞죠? 그가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어. 누구시죠? 내가 물었어. 송 팀장 아내분이 저에게 당신을 만나보라고 부탁했어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그녀가 왜? 그리고 이 남자는 대체 누구지?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 그는 자기소개를 간략하게 했지. 김현수라고 합니다. 송 팀장과 같은 대학교 동창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내 머릿속은 복잡해졌어. 변호사가 왜 나를 찾아왔을까? 혹시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려는 걸까?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지만 그는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본론으로 들어갔어. 사실 송 팀장이 퇴사한 이유, 그리고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의 말투는 한층 무거워졌어. 송 팀장이 최근 회사 공금을 유용한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는 게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숨이 턱 막혔어. 저는 그런 일 전혀 몰랐어요. 전 그 사람과 그냥 개인적인 관계였을 뿐입니다. 그는 잠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 그렇군요. 그 사람도 당신을 보호하려고 했을 겁니다. 다만 이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언론에까지 알려질 가능성이 높아요. 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 머릿속이 엉망이었고 두려움이 몰려왔어. 며칠 후 예상대로 송 팀장의 횡령 사건이 뉴스에 나왔어. 회사는 그를 고소했고 수사가 시작됐지. 더 이상 그는 완벽했던 리더가 아니었어. 그의 이름은 이제 범죄자와 다름없이 취급됐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어. 하지만 난 여전히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 받아보니 송 팀장이었어.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한층 쇠약해져 있었어. 미안하다. 나한테 한 번만 시간 좀 내줄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꿈틀거렸어.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더는 만나지 말아요. 이건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좋지 않아요. 그는 한참 침묵하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어. 알겠다. 행복해라, 유진아. 그와의 전화가 끝난 후 내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 후련함과 동시에 공허함이 밀려왔지. 그는 내 인생에서 사라져야만 했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어. 시간이 지나며 회사도 점차 안정을 되찾았고 나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노력했어. 주말이면 요가를 하며 몸과 마음을 다잡았고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며 다시 웃는 법을 배웠어.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곤 했지. 몇 달 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 어느 날 출근길에 회사 앞에서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의 아내였어. 이유진 씨. 그녀의 얼굴엔 다급함이 서려 있었어. 제발, 저희 남편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머리가 핑 돌았어. 도와달라니요? 전 그와 이제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애원하듯 말했다. 그 사람,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해요. 회사 돈을 유용한 것도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저희 아이들이 아프거든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 그녀의 눈엔 진심 어린 절망이 서려 있었고 나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 송 팀장은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무리한 선택을 했던 거야. 송 팀장의 아내가 내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에 내 마음은 마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기분이었어. 그녀의 말은 계속 이어졌지. 우리 둘째 아이가 희귀병에 걸렸어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사람이 혼자 감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를 원망만 했는데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간신히 말을 이었어. 그가 지금 구치소에 있어요. 조사받는 동안에도 가족 걱정뿐이에요. 당신이 그와 가까웠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도움을 청하려고 왔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다시 살아갈 힘을 줄 수 있다면 제발 한 번만 찾아가 주세요. 내 안에서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 배신감, 연민, 그리고 자책감까지. 내가 그와 얽히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이 이렇게까지 꼬이지 않았을까 싶었지. 하지만 동시에 그의 처절한 선택과 그 속에 담긴 절박함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 며칠을 고민했어. 마음 한쪽에선 그냥 모른 척하라고 속삭였지만 다른 한편에선 그를 직접 만나야만 이 모든 감정을 끝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지. 결국 나는 구치소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어. 면회실에 앉아 있는데 그가 들어왔어. 수척해진 얼굴에 어깨는 축 처져 있었지.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어. 그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열지 못했어.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더니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말하기 시작했어. 내가 널 이렇게 엮어서 정말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야.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지. 왜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대답했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두려웠어. 아내한테는 강한 남편이고 싶었고 아이들에게는 든든한 아빠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 그래서 너한테 기대고 싶었던 거야. 그게 더 큰 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의 말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 이제 어쩔 거예요?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나한테 했던 말처럼 당신도 행복해져야죠. 그는 쓸쓸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행복 같은 거 내겐 어울리지 않아.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어. 그의 아내가 왜 그렇게 절박하게 나를 찾아왔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지. 나는 송 팀장의 아이들, 그의 가족이 처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어. 며칠 후 나는 김현수 변호사를 찾아가 그의 사건에 대해 자세히 물었어. 송 팀장을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물으니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공감을 이끌어낼 만한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의 가족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보여줄 수 있다면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마음을 굳혔어. 법정에서 그의 상황을 증언하기로. 이게 나의 마지막 속죄라고 생각했거든. 법정에 선 날, 나는 손에 땀이 가득 찼어. 재판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지. 송 팀장은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방청석에서 초조하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 내 차례가 되자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 송 팀장은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의 절박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을 다해 말했다. 방청석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눈물을 훔쳤고 송 팀장 역시 눈물을 참지 못했어. 며칠 후 판결이 나왔어. 그의 형량은 다소 줄었지만 완전히 무죄로 풀려나진 않았어. 하지만 그는 나중에 출소하면 다시 가족과 함께할 수 있을 기회를 얻었지. 그가 구치소에서 나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는 짧고 간결했어. 고마워. 그리고 미안하다. 앞으로는 내 가족을 위해 살겠다. 나는 그 편지를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 우리 둘의 인연은 끝났지만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 이제 내 삶도 다시 시작해야 할 때였어. 송 팀장을 잊으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를 통해 나는 분명히 배운 게 있었어. 사랑이든 삶이든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내 삶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어. 송 팀장의 이야기는 내게 큰 상처와 깨달음을 남겼지만 나는 그를 완전히 잊기로 결심했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 삶이란 놈은 가끔 우리가 끝냈다고 생각한 이야기를 억지로 다시 열어제치곤 하니까. 그 사건이 마무리된 지 몇 달 후 회사에서 새 팀장이 부임했다는 소식이 들렸어. 이름은 정민석. 나이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첫인상은 단정하면서도 날카로운 느낌이었지. 처음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어. 내 마음속엔 아직 송 팀장의 잔상이 남아있었고 새로운 사람에게 신경 쓸 여유도 없었거든. 그런데 정 팀장은 묘하게 사람의 시선을 끄는 구석이 있었어. 무뚝뚝하면서도 필요한 말만 딱딱 하는 타입인데 가끔씩 흘리는 웃음이 묘하게 매력적이었지. 며칠 후 회의가 끝난 뒤에 그가 나를 불렀어. 이유진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내 심장은 순간 덜컥 내려앉았어. 그와의 첫 단독 대화라 긴장됐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 따라갔지. 그가 나를 데려간 곳은 회사 옥상이었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그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물었어. 요즘 힘들어 보이네요. 그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다.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의 관심에 살짝 당황했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지. 아니에요.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그는 내 대답을 믿지 않는 눈치였어. 직장 생활이 다 그렇죠. 하지만 이유진 씨, 자기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때론 쉬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의 말이 의외로 따뜻하게 느껴졌어.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 그 후로 정 팀장과 마주치는 일이 점점 많아졌어. 그는 업무적으로는 철저했지만 개인적인 대화에서는 항상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꾸 신경 쓰였어. 그가 지나가며 툭 던진 한마디가 종일 머릿속을 떠돌기도 했고 회의 중 무심코 나와 눈이 마주쳤을 때는 심장이 괜히 두근거리기도 했어. 하지만 나는 애써 그 감정을 억눌렀지. 더는 누군가와 얽히고 싶지 않았거든. 어느 날
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있는데 정 팀장이 나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다가왔어. 혼자 늦게까지 고생하네요. 집에 안 가요? 나는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 곧 마무리하려고요. 팀장님은요? 그는 내 옆에 앉으며 천천히 커피를 마셨어. 나도 아직 할 일이 좀 남아서요. 근데 이유진 씨. 그가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자 나는 무심코 그를 쳐다봤어. 그의 눈빛이 진지하게 빛났어. 전에 송 팀장 사건 많이 힘들었죠? 그 순간 숨이 턱 막혔어. 왜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의 얼굴을 쳐다봤지. 미안합니다. 개인적인 얘긴 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냥 당신이 괜찮은지 궁금했어요. 그의 말에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어. 힘들었죠. 많이. 근데 이제 괜찮아요. 그는 내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그럼 다행이네요. 앞으로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마치 다짐처럼 들렸어. 나는 그날 밤 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 정 팀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 은근히 다가왔어. 업무적인 조언은 물론 개인적인 고민도 가끔 들어줬지. 그의 따뜻한 관심이 마음을 조금씩 열게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는 그를 기다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됐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를 받는 건 아닌지, 또다시 엉켜버리는 건 아닌지. 어느 비 오는 저녁, 정 팀장이 갑자기 나를 불러냈어. 그는 우산을 들고 서 있다가 내게 다가와 말했다. 이유진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나는 순간 고민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심을 거절할 수 없었어. 우리는 근처 작은 한식당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지.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 혹시 나한테 마음의 벽을 좀 열어줄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불안과 설렘이 동시에 터져나왔어. 나는 천천히 대답했어.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력해볼게요.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어. 정 팀장과의 저녁 식사 이후 우리의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 회사에서 그는 여전히 철저한 상사였지만 퇴근 후엔 더없이 편안한 대화 상대가 됐지. 가끔은 같이 야근하며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았고 주말엔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 그는 내게 많은 것을 묻지 않았고 나는 그에게 감정을 강요하지 않았어. 우린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이해하며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지. 어느 날 그는 내가 송 팀장과 관련해 겪었던 일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어. 그 사건 이후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겨냈어요? 나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히 털어놨지. 사실 아직 완전히 이겨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기억이 가끔 나를 흔들지만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붙잡히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나아가야죠. 그는 잠자코 내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이미 반은 극복한 거예요. 힘들 때 언제든 나한테 기대도 돼요. 그의 말은 부담스럽지 않았어. 오히려 따뜻한 위로처럼 느껴졌지. 나는 그에게 미소를 보이며 고맙다는 말을 건넸어.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더 깊은 관계로 발전했어. 정 팀장은 점점 내 일상 속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어갔지. 그의 조용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은
내가 다시 사랑을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줬어. 하지만 행복만이 가득했던 건 아니야. 어느 날 회사 동료들이 우리 사이를 수군거리기 시작했거든. 둘이 너무 가까운 거 아냐? 혹시 사귀는 거 아니야? 그 같은 말들이 들려왔어. 그럴 때마다 나는 움츠러들었고 정 팀장 역시 신경 쓰는 눈치였지. 그는 어느 날 내게 물었어. 유진 씨, 우리가 회사에서 이런 말들에 휘둘려야 할까?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어. 아니요.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는 내 대답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 맞아요. 우리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몇 달 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회사에 우리의 관계를 알리기로 결정했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는 것보다 당당히 밝히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았거든. 처음엔 당연히 뒷말이 많았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점점 우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정 팀장은 여전히 훌륭한 팀장이었고 나는 내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점점 단단해졌고 마침내 그는 내게 정식으로 고백했어. 유진아,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는 너와 함께 더 긴 미래를 그리고 싶어. 나는 그의 고백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 송 팀장과의 아픈 기억도 그로 인해 생긴 상처도 이제는 희미해져 가고 있었지. 정 팀장과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었어. 나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우린 천천히, 그러나 단단히 서로의 인생에 스며들었어.